자, 그 다음은 발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탐구활동 2번에 발해의 문화와 고구려 계승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탐구활동 2번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만들었냐면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 중국의 역사라고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냐면 발해랑 고구려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발해랑 고구려가 왜 우리나라의 역사인지, 그러니까 왜 한반도의 역사인지, 당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적인 나라였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료를 지금 제시해 놨는데요. 이 사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냐면, 제가 아까 유득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해고라는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 유득공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인식해서 자주적인 입장에서 발해사를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발해와 신라가 양립된 남북국 시대를 한국사 체계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고, 이때 남북국 시대라는 명칭이 등장해서 지금도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는 명칭을 쓰는 거거든요.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었을 때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다. 그래서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위 사료에서 찾아서 서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힌트는 대조영의 출신과 발해 스스로의 인식입니다. 자, 그러면 위의 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남은 자손들이 동류, 같은 종족을 끌어모아서 북으로 태백산 아래에 발을 붙이고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 그 다음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영주로 이주하였는데 그 무리를 이끌고 동으로 가서 계루부의 옛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에 운거하였다. 그 다음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 이랬어요. 자, 선생님 아까 힌트가 뭐라 그랬냐면 대조영의 출신과 발해 스스로의 인식이라고 그랬죠. 자, 대조영의 출신을 보면 대조영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조영은 고구려 사람인 거예요. 고구려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속일본기라고 하는 사료를 보면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으니까 발해는 발해 스스로 자기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고구려 출신이고 발해 스스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본래 고구려 출신이고 발해 스스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렇게 질문 5번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가면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과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을 선생님이 비교를 해서 넣어놨어요. 자, 먼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보시면 당나라 장안성의 구조에 보면 여기에 주작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궁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도로를 이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둑판 형식으로 구획을 하고 도로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본따서 발해의 상경성에도 주작대로가 만들어져 있고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도 주작대로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나라는 동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발해가 가지고 있는 선진 문물을 통일신라, 발해, 일본 할 거 없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특히 당나라에서 만들었던 것 중에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당나라의 율령 체제랑 그 다음에 유학이라든지 불교라든지 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의 중앙정치제도도 발해가 본받게 되거든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는데 여기 가운데 안에 있는 거는 당나라의 관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발해가 당나라로부터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이긴 하는데 제도나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당나라의 것과 약간 다르게 합니다. 가로에 있는 게 당에서 쓰던 명칭이고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리고 육부 같은 경우에도 이호, 예병, 현공이 아니라 충인, 의지, 예신이라고 해서 유교 덕목에서 따온 명칭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당나라는 상서성 밑에 육부가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3부씩 나눠 맡아서 이원적으로 통치를 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발해 영광탑도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이 탑의 양식을 보면 탑을 만든 재료가 뭐냐면 벽돌이에요. 선생님이 무령왕릉 설명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벽돌을 건축 재료로 잘 쓰지 않습니다. 벽돌을 건축 재료로 쓰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황토지대여 가지고요. 이 황토를 다져 가지고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이 벽돌로 이제 건축을 해요. 그래서 이런 벽돌로 어떤 탑을 만들었다는 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발해 영광탑처럼 이렇게 높은 탑을 발해는 그 무덤을 쓴 자리 위에다가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큰 탑이 있으면 그 밑에 무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밑에 있는 정예공주묘에 있는 사자상이라든지 석등이라든지 기와의 양식이라든지 온돌장치, 이불병자상 같은 불상 같은 양식들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밑에는 이제 그 작년도 그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선생님이 예시로 실어 놓은 건데요. 모의고사에선 주로 발해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해동성구, 수도 상경성, 정예공주묘 같은 키워드를 내주고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국가가 뭔지를 유추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명을 빈칸으로 놔둬요. 그리고 이 국가의 다른 특징을 보기에서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문제도 보면 석등이 나오고 대조영에 건국한 수도였던 상경성, 이런 키워드들을 볼 때 발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핵심 키워드를 보시고 이게 발해구나 라는 거를 연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효공주묘랑 이불병자상 여기도 보시면 정효공주묘에서 벽돌로 무덤을 만드는 건 당나라 양식인데요. 이 천장에 보면 그 평행고임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이런 식으로 모를 줄여가면서 만든 모줄인 구조를 했어요. 요거는 고구려에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나란히 불상을 병좌라는 게 나란히 앉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앉아있는 이불 병자상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문왕의 넷째 딸이었던 정효공주의 묘에서는요, 이렇게 묘지석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묘지석의 내용에는 대흥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와 황상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질문 6번에서 쓰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내용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여기 역사 속 이야기 이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정효공주의 죽음에 대한 문왕의 슬픔이 담겨져 있는 비문인데요. 이 비문에 대흥이라고 하는 발해의 연호와 황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런 거를 왜 했냐? 여기 보시면 발해는 황제국을 표방하면서
건국 초부터 독자적인 연호와 함께 황후의 호칭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발해가 황제국을 자처한 사실은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의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갈무리 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흥이라는 연호와 황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발해가 황제국을 표방하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해는 황제국을 표방하였고, 발해가 황제국을 자처한 사실은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의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주장처럼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의 지방정권의 역사가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였다는 것,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나라의 역사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탐구활동 3번 신라 말의 사회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난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난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뜻이죠.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사료도 옆에 선생님이 실어놨거든요. 해공한 16년에 김지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가지고요. 왕과 왕비가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무열왕부터 해공황대까지를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사기에서는 중대라고 하고요. 이때는 왕권이 비교적 강한 편이었지만 해공황 이후에 선덕왕부터 경덕왕까지는 신라하대라고 해서 굉장히 왕권이 약해진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헌덕학 14년에는 웅천주 도독이었던 김헌창이요. 자기 아버지가 임금이 될 수 있었는데 임금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보면은 진골 출신들의 왕위 쟁탈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아까 선생님이 무열왕 설명하면서 무열왕 김춘추는 진골 출신으로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진골이라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무열왕은 무열왕의 직계 자손만 왕이 될 수 있도록 확립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열왕계가 아닌 사람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진골 출신들 중에 무열왕계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렇게 왕위 쟁탈전이 막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진성여왕 때가 되면요.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고요. 붉은 바지 도적이라고 해서 적고적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가지고 도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원종과 애노의 난 같은 이런 농민 봉기도 나타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질문 7번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신라 말의 정치적, 사회적 동요 양상을 세 가지를 서술하는 건데요. 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 왕권이 아까 강화된다고 했습니까? 약화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 왕권은 점차 약해지고요. 왕권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귀족들의 대표자였던 상대 등의 위상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혹한 수치에 시달리던 농민은 전국 곳곳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봉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이렇게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일어나서 왕권이 약해지니까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지방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성장한 지방 세력을 호족이라고 하고요. 육두프 출신 학자들이 이제 골품제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반신라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골품제도 할 때 배웠는데
육두품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어떤 일정 그 상한선 이상의 관직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특히 육두품 학자 중에서 당나라에서 유학도 하고 당나라의 빈곤과에 합격해가지고 활약했던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그 진성여왕한테 이제 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거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시무책을 올리는데 진성여왕이 그 시무책을 받고 개선을 안 해요. 그래서 최치원이 정치의 회의를 느끼고 이제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우리 부산에 해운대를 이제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가 왜 해운대냐면 최치원의 호가 해운이에요. 고운 채치원이라고도 하고 해운 채치원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채치원의 호를 따가지고 그 바닷가를 해운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하여튼 에피소드도 있고요. 여기 보면 장보고도 있죠, 그쵸? 신라말의 장보고는 청해진 지금의 완도 지역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굉장히 세력이 컸었고 특히 이 중국의 이제 산둥반도 쪽에 법화원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세력을 크게 떨쳤던 인물이고 근데 장보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을 이제 왕비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 좀 암살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신라 말의 정치적, 사회적, 동요 양상까지도 서술을 해 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